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신가동, 신창동, 비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기순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2013년 대학가를 몰아쳤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023년 광주는 어떠한가요? 정책 실패로 인한 수십억의 혈세 낭비, 행정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안일한 행정에 대한 불안과 불신, 이 모든 것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불편, 불안, 불신, 제3불의 광주를 떠넘기는 행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도시 환경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환경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은 편리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람은 도시 환경을 만든다고 하지만 도시 환경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성, 감성, 또 창의성이나 행복 지수 등이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도시공공국장 김종우입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저희 함인선 총괄 건축관님을 비롯해 24명의 공공건축과 전문가 협의체, 광주광역시 의회와 시와 또 의회,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의 계신 분들과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 수렴까지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서 2022년 10월에 시민의 삶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되는 도시 재생 목표로 광주 정신을 반영해 미래 세대에 남기자는 약속으로 광주 도시 건축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광주 도시 건축 선언에 대한 구체화된 이행 매뉴얼이 수립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 선언 배경과 또 이행 매뉴얼을 만든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2019년 4월부터 강주다운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건축 선언문 제정 또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마련해서 20년 10월 30일 광주 도시건축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전문가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각 부서에 16개 부서가 65개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 매뉴얼을 가지고 업무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 매뉴얼을 보면 4개의 주체가 역할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시민단체, 건축정책위원회. 그 이행 매뉴얼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사회 및 의회 주체가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6개 부서에 65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부서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10년 되는 법정계획을 32건, 그리고 연구 용역을 20건, 또 조례 관련 내용들이 나머지 65개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갖고 담아가는데 10개의 좋은 내용에는 10개 분야의 계획 목표와 실천 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역사의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교통과 도로,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동주택과 주거인프라, 마지막으로 공공성 도시행정, 이 10개 분야의 내용들을 담는데 거기에 계획 목표와 실천 계획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16개 부서가 이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건축 경관과의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한옥 등 건축 자산 용역을 추진했고 사전 공공기획 업무, 건축 공공가 지원, 녹색 건축 설계 기준 마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 등 도시건축 선언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6개 부서가 다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16개 부서에 대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좀 더 꼼꼼하고 재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65개 과제가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세부 이행 관련된 모니터링이 벌써 평가 절차를 거치고 나왔을 연차 보고서가 지금 나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대대적으로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까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좀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7월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 30층, 주상복합은 40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관리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층수 제한이 만들어진 배경과 또 시민들이 오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층수 제한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폐지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1년 7월 15일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40층 이하,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은 30층 이하라는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 운영 기간은 21년 7월 15일부터 도시 기본계획 또는 도시 경관계획 수립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져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금번 층수 제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수직적인 계획과 수평적인 계획이 담아지게 됩니다. 층수 제한이라는 내용 속에서 수직적인 계획보다는 수평적인 계획을 많이 하게 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일한密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층수만 제한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층수로 인해서 장벽화되어 있는 건축물이 만들어진다거나 건축물이 중첩 배치됨으로 인해서 통경축, 바람길, 조망권들이 축소된다거나 단지 안에 동수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녹지 공간, 그다음 공용 공간이 축소되면서 주거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공간적인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관계획 수립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주 2040 강주 경관계획 수립은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5월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병행적인 부분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 공간국에서 많은 법정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담아진 내용이 강주광역시 건축 심의 기준이 3월달에 저희들이 고시했습니다. 녹색 건축 설계 기준을 4월달에 고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방금 층수 제한하고 같이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45 저희들이 녹색 건축물에 대한 탄소 중립 도시를 강주가 실현해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금번 5월달에 그 층수 제한의 공고를 경관계획 수립이 끝나는 5월 말 정도에 실시할 예정이고 그거를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23년 2월 21일 발표한 내용이 창의적인 도시 건축 디자인으로 강주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보면 인천 송도에 가면 주거단지, 해운대 센텀시티에 가는 주거단지, 가까이에 있는 세종시의 주거단지를 보면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주거단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도 이제는 디자인이 가미된 강주 도시가 건축물로 인해서 탄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내용도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2040 강주 경관계획 수립이
5월 중순에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충수 제한 그 원칙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라 지금 기본계획과 건강계획 수립이 5월 말 정도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 충수 관련된 내용들이 병행해야 할 것들 중에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될 게 우리가 한시 운영을 할 때 강주 경광객 수립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을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5월 말에 실시할 이게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은 높이 제한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그냥 높이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라고 5월 말 정도에 고시가 되면 그때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은 시민들은 난개발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충수 제한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시민들과의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수 제한 폐지 발표는 시민들과 합의는 온데간도 없고 공론화 과정이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했다, 이제 5월 말에 수립하겠다는 그 전제하에 발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연찮게도 충수 제한 폐지 발표 한 달 정도 돼서 얼마 되지 않아 전방 1심 방직터 개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으로 층수 제한을 해왔는데요. 올 봄부터 이게 폐지됩니다. 획일적인 도시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포화 상태인 광주의 아파트 시장인데 초고층 아파트까지 등장하는 난개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더현대 광주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 외에 옛 방직 공장 부지 개발 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40층에서 50층 높이의 고층 특급 호텔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층수 제한 해제와 행정 절차 간소화로 앞으로 광주시의 협상력과 심의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영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처럼 아직 도시 기본 계획이나 경관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었다고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이 층수 제한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폐지에 대한 발표를 하다 보니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층수 제한을 폐지하게 된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주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확장은 여러 가지 것들 요인이 있는데 정주 인구와 유임 인구들이 같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고 도시가 중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의 변화에 맞게끔 주거의 삶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충수 폐지 부분은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강주가 또 다른 디자인 도시로 탈바꿈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경관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을 왜냐하면 시민들과 합의해서 어느 정도 이 광주라는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층수 제한에 대한 임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조치를. 근데 경관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고 아직은 경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5월 말 정도에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발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방 일방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추진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사업자로부터 전방 일방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최초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 제안 내용을 보면 건축물 보존 4개소, 또 주거는 4,670세대의 34% 정도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 제안서가 들어오고 나서 시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문가로 해서 합동 TF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협상 대상지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방향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1월 이 사전 협상 부지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 방향 설명회를 갖습니다. 2021년 11월 시에서 협상 조건으로 뭐라고 하냐면 보존은 14개소로 하겠다. 그리고 주거 위주의 개발은 지향하겠다. 전략적 상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기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개발업체에서는 이런 시의 협상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1년 후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 또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다시 협상 제안서 접수가 들어옵니다. 2022년 11월 18일 협상 제안서를 보면 보존 15개소, 주거 비율은 4,236세대로 31%로 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선 7기 때 주거 위주의 개발은 지향하고 상업 위주, 전략적 중심 상업 조성하겠다는 기조가 민선 8기 들어서 바뀝니다. 이 사업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를 기본으로 한 중심 상업 지역 조성이 원칙인 만큼 주거시설의 아파트는 최소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확고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렇게 민선 7기 때의 기조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신방지 전남방지 개발 사업은 21년 12월 13일 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출발합니다. 22년 11월 18일 날 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일련의 절차들이 이행됩니다. 최초에 제안했던 20년과 지금 22년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더라도 주거 비율이 일단 하향을 했고요. 거기서 세대수로 보면 500세대 정도가 하향을 했고 앞으로 저게 지금 그 금에 제한되어 있는 사업 제한서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희들이 협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들 속에서 저희들이 5월달에 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 속에서 감정 평가라든가 공공기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출한 것은 그 사업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초의 상업시설을 제가 해보니까 한 28% 정도 되고 또 근본 상업시설은 한 28%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주거가 조금 한 500세대가 줄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초 제안의 최고 층수가 즉 30층 이상을 보니까 39층은 2개였고 30층은 1개였습니다. 4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협상 제안서를 보니 최고 층수가 49층으로 해서 49층은 4곳 그리고 45층은 하나, 30층은 하나로 6개 정도로 초고층 고밀도로 짓는다고 합니다. 맞죠? 네. 네. 그리고 2023년 1월 30일 전방 일시방직터 개발 설계 공모를 공업지역인 부지를 현재 공업지역이잖아요. 고밀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을 전제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3월 20일 초고층 건물 다수가 밀집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특정 사업에만 고도 제한을 풀어준 수상한 해운대구 LCT처럼 수상한 전방 일식방지 부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층수 제한 폐지 한 달 만에 초고층 설계작 선정이 사업자 수익성을 고려한 고층 개발을 염두한 사전 포석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방금 내용을 들으시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남방지 신방지 개발 사업은 21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사전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별로 과정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그 층수 제한 폐지는 일련의 내용들을 갖고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 이게 시간적으로
평행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40 도시경관계획안에 중점관리구역 확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광주천도 포함했죠. 예,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광주천에 근접한 전방 일심방지 이 부지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40 광주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제 5월 중순 정도에 공고할 예정인데요. 고시할 예정인데 거기 내용 속에 중점 관리 구역이 당초에는 4군데였는데 7군데로 확장됩니다. 그 내용 속에 그 경관 계획은 3가지로 영역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경관 보존, 경관 관리, 이번에 추가되는 경관 형성. 그런데 강주천은 경관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산강으로만 담아져 있었던 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광주천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광주천이 50m 이내의 그 거리를 경계선으로부터 이내의 거리를 두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할 거냐의 가이드라인들이 디테일한 장소성 속에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지금 무등산 녹지와 ACC 영산강 송정 역세권이고 그다음 변경된 것이 그대로 지금 영산강에서 광주천까지 방금 하신 말씀처럼 중점관리구역에는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 부지도 중점관리구역에 해당되겠죠? 이제 맞습니까? 장소성을 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영산강하고 광주천은 영산강은 500m라는 경계로부터 500m, 광주천은 50m라는 경계를 두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광주천 같은 경우는 수변 경관 개선이라든가 보행자 접근성을 강화한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많이 되어 제 말씀 있습니다. 아까 예. 했던 말씀이고요. 질문은 뭐냐면 광주천이 중점관리구역 안에 들어오냐 아니냐 그 광주천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전방 일방 부지가 들어가냐 안 가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만 맞다 안 맞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계부를 장소성에서 봐야 되는데 정확히 거리를 안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범위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마 거기는 경계부에서 조금 거리적으로 벗어나나요? 벗어날 것 같습니다. 벗어난다고요? 예. 경관 계획의 취지는 지역의 자연 경관 및 역사 문화 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창의적으로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안에 또 중점 관리구로 두는 이유는 중점적인 경관 보존 관리 현상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방 일방 부지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민들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이 안에는 근대 산업 문화의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방 일방 부지는 일제 스타일의 아픔과 또 지역 산업 문화를 견인한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터이자 또 광주의 마지막 남은 근대 산업 문화 유산입니다. 이런 모든 그 중점 관리 구역의 취지에 맞게 당연히 전방 일방 부지도 우리 광주의 가장 중요한 근대 문화 유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방 일방 부지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광주시 주택 보급률을 보겠습니다. 2022년 지금 현재 저거는 2021년 기준인데요. 2022년 기준의 106%로 전국 평균 103% 주택 보급률보다 높고요. 2030년까지 주택 수요는 5만 8천 호인 반면에 우리 광주시 공급은 현재 예정된 공급은 14만 2천 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만 호 이상의 공급 과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천 인근에도 보시면 인동 재개발 2240호 그리고 북동 재개발 2072호, 양동 3 재개발 1218호, 누문동 재개발
3,096호 그리고 이 전방 일방 부지보다 훨씬 큰 광천 재개발이 5,611호로 이렇게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주택개발 1만 세대가 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광주천을 중심으로 전방 일심 방지터의 4천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초고층 고밀도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제안한 중점관리구역 확대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점관리구역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광주 전역에 대해서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구역 이번에 그 2040 광주광역시 광주 경관계획은 3개의 영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확대 및 관리 방안. 두 번째는 일반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인데 그동안에 일반 지역에 대한 것들이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보면 이번에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주거 경관이라든가 조망권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연도 경관 이런 중심이고 요소별은 건축물 또 태양광, 공개공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담아서 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계획 실행 계획을 확보해 나가는 내용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강화한다거나 중점 구역 안에 있는 대상들을 16층에서 10층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담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중점관리구역을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보존, 경관 관리, 경관 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관 형성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광천 사거리라든가 배운 광장이라든가 원도심, 광주역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게 되고 송정 역세권은 당초에 경관 형성 지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개의 장소는 광주시의 중심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장소성에 맞는 이미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개발 사업이 진행된 주변에 오는 것들은 그거와 부합되는 스카이라인들을 형성하면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경관들을 좀 포괄적으로 담는 내용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도시가 확장되고 도시가 개발이 많이 발생되면서 도시 중심 안에도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성 있게 창출해 보자는 의미로 중점관리구역들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특정관리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점관리구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난 도시계획에서는 계속 경관계획에서는 계속 나와 있지만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 조망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늘 도시의 난개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분명 중점관리구역에 바로 근접해 있는 전방 일방부지이지만 중점관리구역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정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고층의 고밀도 아파트를 설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공기여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민선 7기 때 의무 설치 시설을 공공기여 인정해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기조가 바뀝니다. 4천여 세대를 위한 부지 내에 당연히 조성돼야 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공공용지 이런 기반 시설들은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공기여를 보면 학교 시설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현금 시설 기부 체납을 합쳐서 242억 원 중에 204억을 광주시 지급했고 대부분의 기여금을 이 호남대 쌍촌캠퍼스 그 안에 개발 부지가 아닌 화정 운천 근린공원에 조성함으로써 그 모든 기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건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하지만 전방 일심 방지터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또 등급을 상향했을 때 토지값이 최소 3배 이상 오른다고 추정들을 합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으로 생기는 토지 인상분의 40에서 60%를 공공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업체가 제시한 공공기여가 단지 내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의무 설치 시설들이 공공기여로 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개발업체가 제시한 공공기여 부분이 맞습니까?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두 가지 내용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 지구 단위계획 변경이라는 내용 속에 공공기여 부분들을 담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신방지 전남방직은 사전 협상형 지구 단위계획을 적용하는 규정이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반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공공기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방지 전남방직은 사전 협상 공공기여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토법이 근거가 국토법하고 시협상조례 협상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종전후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차등해서 40에서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부채납 방식은 부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서 그 자업 제한자가 제출하는 그 공공기여 내용 속에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무 설치 인정 부분을 저희들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공원이 저희들이 역사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공원 2개 속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세대당 3제곱 평방미터의 공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그 단지 안에 관통하는 도로 35m 관통한 도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그 피치바이어로 들어있는 8m라든지 17m라든지 내부 도로는 의무 설치해서 인정을 안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거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공기여는 아파트가 주거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내의 도로, 단지 내에 당연히 4천여 세가 들어오면 교통 유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지 내 도로를 만드는 것, 단지 안에 그 개발 부지 안에 공원을 설치 면적 외에 공원을 더 만드는 것, 저는 이거는 4천여 세대를 위한 기여지 공공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전방 일시 방직터의 근대문화 역사 가치를 보존하고 광주 시민과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님도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복합 쇼핑몰을 명분으로 광주 시민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 수익을 우선시한 4천여 세대가 넘는 초고층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광주천에 근접해 있는 전방 일신방직터 부근에는 향후 1만여 세대가 넘게 개발 예정되어 있고, 현재도 교통 체증 또 도시 열섬 현상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이곳만 보지 말고 광주 전체의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수를 제한할 해제하고 디자인이 좋으면 그 초고층도 허용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무척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 답변 과정에 좀 명료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추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도 서로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전방 일방이 민선 7기에서 민선 7기 원칙 주거 개발을 지향하겠다는 원칙이 바뀌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요.
구체적으로 4,760세대를 처음에는 2020년 4월에 1차 제시할 때 4,760세대를 제시했는데 작년 11월에는 4,236세대가 제한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 세대는 앞서 말씀 500세대 정도가 낮아졌고, 두 번째 층수가 예 39층이었는데 49층으로 올랐냐?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앞서 도시경관 30층, 40층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39층에서 49층짜리로 바뀐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30개 동을 짓겠다 하다가 12개 동을 짓겠다 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여금도 1,677억 원 현금 계산으로 하던 것이 2,5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질문하셨던 이 전방 일방이 중점 경관관리 지역에 포함되냐 안 되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뭐라 할까 질문으로 성립될까 싶은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점 경관관리 지역이란 건 경관법에 따라서 어떤 정하는 건데, 이렇게 택지 개발이나 신규 개발 예정 지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점 경관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곳 전방 일방은 광주천의 50m는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방 일방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광주천의 조화를 좀 이뤄라, 광주천의 수변 접근성을 높여라라는 그런 규정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방 일방이 통으로 중점 경관관리 지역으로 돼서 거기에서 어떤 제한을 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선 7기의 그 주거 개발을 지향하는 원칙이 민선 8기에는 전혀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방 일방의 상황을 보더라도 더 지역의 주민의 또 지역의 주변에 근거하는 또 좀 주변에 어울리는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그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과정에서 정책을 시급히 의견 수렴 없이 난개발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굳이 좀 보완 답변을 드리면, 지난 건축물 높이 관리 규정 2020년 7월 15일 날 한시적 운영으로 하기로 했던 이것 때문에 과연 광주의 건축물이 과연 그러면 균형 있게 높이 고도 제한도 좀 제한이 되고 건축물이 좀 제대로 섰는가, 도시 개발이 됐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지난 2020년 7월 15일에 한시적 조치 30층, 40층 제한도 막지 못했던, 그래서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다른 방식, 지금 다른 방식은 지금 질문했던 그거라고 봅니다. 그 방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 전환의 방침을 2월경에 밝혔고 5월경에 앞서 말씀드린 2030 도시경관 계획 수립을 고시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으로서 시급히 의견 수렴 없이 한 게 아니라 그 고시 과정에는 의견 수렴을 끊임없이 하고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또 새로운 건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시급히 했다, 의견 수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두 점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거고요. 네. 예. 네, 답변 끝나셨을까요? 네. 방금 시장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 지금 지금 민선 7기에서 8기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에 500세대 정도를 줄였다, 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500세대를 줄인 방면에 일단은 초고층 고밀도에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500세대를 줄였다 할지라도 민선 7기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공업 부지를 상업 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모든 인허가는 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할 것이었기 때문에 주거 관련된 위주의 개발을 지향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상업도 중심지도 더 늘어났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최초 제안이나 이번 제안이나 비슷하고 단지 딱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층수 제한을 폐지했냐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49층까지 지어야 하는 것 때문에 층수 제한을 빨리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결국은 전방 일방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급하게 폐지를 발표한 거죠. 그 의원님이 계속 네네. 오해와 의구심을 전제로 하여 질문을 하니까 매우 답변하기 곤란한데 우선 네. 저는 500세 줄이냐 안 줄이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500세대를 줄였기 때문에 민선 7기보다 뭐 잘했다 못했다 전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층수 제한은요,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발표했던 그거와 관계없이 이 지역은 49층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 그렇죠. 70층입니까? 설계 공모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꾸 전방 일방 개발을 위하여 뭔가 아주 조급하게 시급하게 했다라는 그 전제와 같은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데 자꾸 의원님은 지금 그런 아니요. 의구심과 그런 밑자락을 깔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가 매우 네네.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폐지를 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거라는 건 어떤 네네. 거냐면요. 30층, 40층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병풍숲 아파트 숲이 됐고 더 이상 한 시간이라도 둘 수 없어서 빨리 발표하고 고시 준비를 중점 관리 경관 고시 준비를 했다라는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 그런데 마치 모든 걸 해놓고 다 고시 이후에 2040 고시 다 하고 할 일이지 뭐다로 시장이 2월에 발표했냐. 이건 정치나 행정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들께서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그러시죠? 아니요,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잖아요. 시민들은 모든 광주의 시민들이 다 시민들은 그렇게 146만이 됩니다. 네, 146만이 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심 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에 관심 있는 시민들만 보고 관심 있고 도시의 경관을 정말 고민하신 시민들은요. 강기정 시장의 발표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층수 제한이 해제한 것에 찬성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도시가 지어지는 것에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합의나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점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매우 공론화를 여러 번 했고요. 건축사, 건축협회, 건축학회 등뿐만 아니라 공론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민들은 공론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결단으로 빨리빨리 잘못된 것은 39층, 40층 고도 제한 같은 건 빨리 풀고 그러니까 해소하고 더 광주시의 어떤 디자인을 경관을 조성해라라고 이미 그것은 공론화가 필요 없이 하는 겁니다. 네, 시장님의 그런 철학이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경관과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투시도를 보시면 그 주위에 저층 아파트, 그러게 저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변 경관과 이게 과연 어울릴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투시도는 저 지역 약 9만 평, 10만 평 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토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저 높이나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그런 우중처럼 주변과 광주청과 잘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논란, 공공기여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확장에 따른 교통 유발을 해결하기 위한 지하차도 건립 및 공공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첨단 산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여금 개발 이익에 대한 10% 140억 합의, 또 최근에 또 중앙특례공 공공기여금 250억 삭감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광주시가 어떤 기준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여 즉 개발이익 환수는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장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전남방직, 일신방직 경우에는 사전 협상의 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경우는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40에서 60%까지 공공기여분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경우는, 그래서 전남방직, 일신방직은 아직 6월경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2천억이다, 2,500억이다, 이렇게 3천억이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의 경우는 일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땅값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 면적 기준으로 10 내지 15%를 공공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돈으로 환산하면 그 약 한 2, 300억, 뭐 액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 300억일 건데 현재 지하차도를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하차도가 약 한 최소 400억, 그러면 공공기여를 오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공공기여의 범위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책임져라라는 것이 당시에 도시개혁 심의위원들의 부대 조건, 조건부 허가 조건이었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그 신세계백화점 지하차도 또한 신세계백화점 확장됨에 인해서 그 교통체증이 그나마 거기도 교통 영향평가가 최악입니다. 근데 교통체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유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지하차도 건립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통체증이 신세계백화점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봐야겠죠. 요인들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하게 광주시가 잘 측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그 개발 부진에 있는 그 지어지는 단지 안에 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유발하게 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여금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더 하실 말씀 말씀드리면 있으실까요? 공공기여 문제는 법이 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고요. 사실은 방금 이야기처럼 신세계백화점 확장하는 문제에 지하차도로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냐 아니면 공공기여냐에 대한 문제도 뭐 그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따라 내실 있는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이익된 방향으로 최대 이익된 방향으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번 도시계획 관련 시정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차등화된 고층고 제한 조치를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획일적인 충수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적정 개발 규모 이상 늘어나지 않고 특색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가이드라인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중점 관리 구역을 확대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일방 부지 개발처럼 광주천 주변 어디까지를 하겠다라고 정해지지 않으면 또 무등산 범위 어디까지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범위가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현행 제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계획위원 선정부터 도시계획 심의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현안들을 결정하는 단위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합심의제도 도입에 따라서 절차에 간소함이 있어서 편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졸속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또 행정의 권한이 커졌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회의 공개는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선 과제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서울도 최근에 지난 2022년 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을 최초로 시범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시경관계획 고시를 이제 5월을 목표로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4군데에서 7군데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7군데 중에 보존 지역인 무등산이라든가 ACC 같은 경우는 무등산 표고 70에서 100m에 해당된 C가지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한다거나 ACC도 ACC 중심부 반경 500m 이상 조망 지점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도시경관 중점 경관관리구역 7군데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일반 이제 그 외의 일반 관리 지역은 그동안은 추상적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어떻고 공공시설은 어떻고 높이, 인면, 형태, 통경축, 배치, 태양광 시설, 뭐 주변 아주 작게는 아무튼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도시경관계획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16층 이상만 심의했던 걸 이제는 10층까지 심의하겠다. 10층 이상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39층, 40층 이 높이 제한 규제를 제한을 풀고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간을 주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건축가나 건축사업자들에게는 좋은 디자인과 좋은 건축물을 잘 통경축도 확보하고 햇빛도 확보하고 바람도 확보하고 물길도 확보하면 빠르게 지어줄 수 있는 통합심의를 해주겠다. 뭐 이런 서로 윈윈하고 서로 이익되는 쪽의 계획이고 저는 이런 계획을 저는 제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이건 발표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 이유 관련된 주택가라든가 도시경관과 등등 과에서 더 좀 협의하고 더 혹시 충돌한 점이 없는가를 협의하면서 지난 2월에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그 위원들을 이렇게 추천받고 공개 추천이겠죠. 받아보니까 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삼성 금지 조항을 폐지하자라는 저한테 의견을 올렸길래 제가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삼성 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 선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을 이렇게 이쪽 하기가. 그러나 이제 잘 선정 이쪽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심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공개 등의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방침을 최종 문구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공개 검토 지시를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이 원칙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금은 뭐 질병 사유 또는 3개월 이상 참석할 수 없을 때 해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으로 대놓고도 회의를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 있어서 3회 연속 6회 총 6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해촉한다 이런 조항도 넣었고요.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의결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겠다 이런 조항도 새롭게 고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건 처리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회의록 공개는 지금 회의가 끝나고 한 1개월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지우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공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원칙에 철저히 투명 원칙에 부합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할 것, 비공개로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만 나와 있지. 그래도 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단서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단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동산 개발, 투기 유발 관련된 그런 좀 민감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 좀 그런 안들이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광주시정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41.9%가 잘 못한다. 그리고 39.4%가 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평가가 강기정 시장님 단 한 사람의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강기정 시장님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추구하는 정치인의 속성상 자칫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광주시 행정의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 불편함이 아닌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광주시가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환경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은 편리한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군공항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최소 9천억 원을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196억 원이었던 재정 지원금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3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시내버스 적자가 1,000억이 넘는 곳은 광주가 유일했습니다. 광주와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이 400억 원대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지원금이 17년 사이에 1,100억 원이 늘었지만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광주의 평일 평균 배차 간격은 약 19분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통해 막대한 세금, 다른 타 시도 자체에 비해서 세금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배차 시간도 더 많고 더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비스의 만족도도 내려가고 대중교통의 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질이 낮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개선하겠다고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개선하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다른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공항 교통국장 이돈국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만족도는 지금 시민들의 불만의 첫째 사항이 이제 승강장 무정차 통과 22년에 이제 349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만이 이제 승하차 거부로 269건이 나왔고요. 불친절이 이제 249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의 코로나 시기에 이런 승하차 거부라든지 불친절 이러한 민원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 일회용컵
일회용컵 차량 내 반입 금지 등을 규제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시내버스 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이제 그 전에 이제 방금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재정 적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의 원인은 이제 운송 원가는 급증하는 반면에 운송 수입은 이제 급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송 원가 또 그다음에 이제 운송 원가 이제 급증 원인은 운송 원가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이제 70% 올랐기 때문이고, 또 국제 유가 급증으로 연료비가 이제 15% 이제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운송 수익 급감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승객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고, 승용차 증가, 학생 수 감소로 시내버스 운송 수입이 감소한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운송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이제 버스 요금 정책을 이제 7년째 고수해 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대책이 이제 저는 이 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 원인이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운송 수익 급감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을 늘려서 운송 수입을 증가시키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이용률을 높이게끔 이제 노선 개편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사회 분위기를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BIT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환경을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이제 22개소가 있는데 내온열 의자뿐만 아니라 공기 정전기까지 이제 설치를 해서 쾌적하게 이제 시민들이 대기를 해서 대기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내버스가 이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로도 먼 거리를 이제 갈 수 있게, 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급행 간선 버스 체계인 BRT를 이제 도입하는 것,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연료 절감 장치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폐차를 공동 매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시내버스 업체가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 업체들을 평가를 통해서 경상비 노력을 이제 유도해서 이제 경상비를 많이 줄이는 데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또 페널티를 주고,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이용률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죠. 네.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대중교통을 최근에 버스를 타보면서 다니니 알겠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광주시청 공무원들 중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뭐 평상 저희들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통계하고. 그렇죠. 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운전 기사님의 친절도, 또 노후버스 승강장, 버스 도착 단말기가 있냐 없냐, 버스 노선 이용 시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면 자가용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면 좋겠지만 한정된 버스 대수로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대중교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 단짝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행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야 하고, 또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내려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또 걸어야 합니다. 걷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요. 이런 곳에는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보행, 자전거는 함께 고민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결국 보행이 불편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쉽고 편한 자가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대중교통과 보행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내버스,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지하철, 버스, 자전거, 보행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이제 지선 버스가 운영되도록 하고 시내버스 승강장과 사무실, 아파트 등 목적지가 연결되도록 하고 연결되게끔 자전거 이용할 수 있게끔 목적지가 연계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자전거, PM 등 여러 교통 수단을 예약에서부터 이제 결제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이제 교통 환승 체계인데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이제 교통 수단과 유기적인 이제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도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보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행 이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첫째 이제 보도 이제 단절 구간 그다음에 이제 신호 체계 이제 개선을 해서 보행에 이제 단절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이제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또 안전을 위해서 이제 CCTV를 더 많이 이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행의 이제 쾌적성을 위해서 이제 보행 이제 장애물을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새로 건설되는 이제 2호선 지하철 역사에 자전거 환승 시설을 이제 잘 갖추어서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가 지금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구간 예. 네,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용역 과업 지시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보행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이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습니다. 보행 거리와 시간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행 적정 시간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승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노선을 짤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과업지시서에 이 대중교통의 필수 수단인 보행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2호선 개편 용역은 이제 26년도 지금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중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재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재개를 하면서 25년, 26년에 재개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네, 재개를 하면서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6 1구가 완공 전부터 2025년 공청회를 거쳐서 이 완성본을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겠죠. 그 노선에 따라서.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당초 공사 기간 2023년도에 1구간이 개통하는 것이었는데 3년이나 더 늦어졌죠. 예. 그러면 시민들은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 자료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선 개편에 있어서 이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그 하차 태그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하차 태그율이 광주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준이 이제 최근 자료가 살펴보니까 2019년 이제 9월 자료가 최근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것이었는데 하차 태그 비율이 보니까 29%로 굉장히 이제 낮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요금 체계가 거리 비례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차 태그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용 시민들이
이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승차할 때뿐만 아니라 하차할 때도 태그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의 이제 요금 체계는 단일 요금 체계이고 이제 지하철과 환승할 때도 이제 무료 환승이기 때문에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차 태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이제 이동 경로, 환승 유형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노선 개편과 교통 정책 수립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하차 태그를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 내 이제 안내 방송, 그다음에 이제 홍보물 부착,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SNS를 시청 홍보 수단인 SNS나 뭐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하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차 태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차 태그가 의무화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환승할 게 도착지 내릴 때 찍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단일 요금제를 할지라도 의무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저는 향후에 도시적 2호선을 기반으로 모든 노선 개편이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의무화를 도입해서 그 시민들이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남겨놓고 다시 용역을 재개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민들에게 노선 개편의 의견 수렴안과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동의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2029년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했던 BRT, 이런 DRT, 자율주행,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 다양한 교통수단 때문에 교통에 대한 수단이 또 바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도로망도 바뀔 것입니다.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이동 또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저는 돌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년 안에 2026년도에 1호 1단계 구간이 개통할 때 2025년도에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혼수는 과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대중교통 활성화 중심의 2040 광주교통 미래 비전을 수립했고 녹색 대중교통 중심 도시 대전환 선포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개 분야의 21개 핵심 취재 과제를 통해 승용차 없이도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를 통해 이동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 50%가 대중 녹색교통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와 자전거는 같이 가야 합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목표치를 보면 자전거 도보 등이 2040년까지 5% 늘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실상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하고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매우 낮은데 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자전거 반영된 예산은 이제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에 비해서 이제 낮은 편이나 자전거 도로는 지금 토지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포장면을 이제 보수하는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탈환기 운영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장님께서 어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부터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는 의욕을 가지고 자전거 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첨단지구에 자전거 특화마을을 조성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자전거 마을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탈환기 정거장, 그다음에 탈환기 자전거 대수, 그다음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봐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어제 의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폭 3m 이하의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보행자가 다니기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재 이제 우리시 관내의 자전거 도로는 663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전거 도로는 510km로서 전체 한 77%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3m 설치 기준을 미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좁은 도로에 자전거를 설치 않으려고 하지만은 자전거의 이제 연계성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설치를 안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설치된 도로는 자전거가 높은 속력으로 가면 보행자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속도를 이제 못 내도록 이제 안내하고 그런 안내 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속도 못 내도록 이렇게 감소 고도로 가는 그러한 시설들 설치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장님께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국장님께서 보행자도 불편하고 보행자의 편의성도 봐줘야 되는데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는 그 보행자 겸용 구간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방지턱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3m 폭 이하의 도로를 폐지하고 자전거 겸용도를 폐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확보를 시키고 자전거 도로를 현재 자가용 전용 도로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늘려야 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 설립할 때부터 이제 기존에 이제 도로를 폐쇄를 하고 이제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시민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지턱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속도를 늦추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라이도 좁고 보행하기도 불편한데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광주시는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걷기 편한 도시에 대한 보행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 전 길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거듭난 서울로 7017. 공중 보행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됐고 걷는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서울의 관광 명소가 됐다. 다른 데 사는데 서울로 이거 건너서 왔어요. 서울역이 앞뒤로 계속 차도가 굉장히 크고 차 위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걸을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서울로 생기고 나서는 저 같은 뚜벅이들이 좀 걸어서 이제 이런 만리동 같은 동네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좀 잘 올 수 있고 걸으면서 철길을 보거나 뭔가 볼거리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로 7017은 개장한 지 1년 만에 주말 보행량이 36.1% 증가했다. 더불어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들도 유동인구가 평균 25.7% 증가했다. 걷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울로 7017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로 7017 개장 2년 만에 소매업 매출 140%,
카드 매출액이 42% 증가했다. 다른 보행거리 상권의 매출액도 1년 만에 약 8.6% 증가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승용차 이용자들보다 대중교통 이용자, 그러니까 걸어서 온 사람들은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3시간 이상 길다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출되는 시간, 확률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승용차보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보행자들이 당연히 그 동네 상권, 그 동네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고요. 걷는 도시엔 사람이 오래 머물고 걸을수록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가로세개 관리 매뉴얼을 하해서 자치구와 협력해가지고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최근 5년 사이에 걷기 편한 도시로 변모해가면서 도시의 활력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광주도 가로설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 방향성과 원칙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상권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지역 상권 등 이제 부작용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는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남대 후문의 한 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남로 일부 구간에 이제 행사 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금남로를 저희가 이제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전체적으로 국장님, 저는 차 없는 거리를 제한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로세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세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광주시가 이 보행 친화적으로 도시가 바뀌려면 가로설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5개 자치구와 같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친화 도시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렇죠.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올려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아까처럼 우리 국장님께서도 뭐 시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제8대 광주광역시 탄소 배출 관련된 감축 정책 시민 여론조사에 보면 자가용 승용차 대신에 걷거나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할 의향이 89.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 정책에 71%가 긍정을 했고 자전거 전용차를 늘리겠다, 찬성한다는 66.2%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걷고 싶은 도시 광주 인식도 조사에서 광주 시민 95%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대중 녹색교통 행정은 100년 가까이 자동차 권력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길들여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도시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소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당연히 내려오게 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동차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가 편리하면 대중교통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2천억 가까이 대중교통의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메꿉니다. 매년 자동차 대수는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시민들은 주차 면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천억을 들여 또 도로를 늘립니다. 도시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은 당연히 자동차에 밀리니까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의 행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시장님의 교통에 대한 철학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 행정이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려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간의 연결, 그리고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광주시의 전체적인 투자는 예를 들면 주차장료를 인상하면 바로 인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도심권의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등을 이야기하면 바로 또 역시 상황이 그렇게 안 되게 됩니다. 또 주정차 금지, 화물차 주차장 만들기 등등을 하면 또 역시 그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이걸 누가 대체적으로 어렵게 하냐면 선출직 저를 포함해서 선출직 우리 공직자들이, 선출직들이 이 문제를 함께 결단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광주시 행정은 26년 지하철 2호선,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는 시점을 그 시작 계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때, 1단계가 개통될 때 버스 노선도 재조정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면 26년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 그 내에 할 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동차 이용자들이 불편한 도시를 만들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광주는 대중교통을 보급이 충분치 않는데 자동차 이용을 어렵게 만들면 그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대중교통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또 자동차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자가용이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진짜 자동차로 다니기 너무너무 편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몇 번을 이용하더라도 다시 또 자가용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들의 결단과 합의가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통합 혁신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통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과의 결별, 너무나 익숙한 자동차 중심의 사고와 결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껏 시민들과 단체들은 많은 행동을 보여주고 실천해 왔습니다. 교통혁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추진력과 결단력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 3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주시청 공직자분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5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시장님 가까이에 5천여 명이 넘는 광주 시민인 공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진 집행부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불편한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광주 교통 시스템이 가장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출퇴근 거리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주차료를 올리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량은 늘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서민, 사회초년생, 학생들입니다. 교통비 전략과 이용 수요 충족을 위해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합니다. 특별한 행사 때 저희는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자동차를 통제하고
또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걷고 즐기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럽 선진의 많은 도시의 많은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해방감을 느끼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인 공공자산인 도로가 자동차 전용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청 공직자 자가용 50%를 줄이고 50% 대중교통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은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연결 수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청으로 오기 위한 대중교통 연결 수단. 지금 출퇴근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연결 수단이 함께 갖춰지면서 이것은 권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출퇴근할 때 함께 타기라든가 또 우리 공직자들의 출퇴근 문화를 바꾸는, 그러니까 새벽 출근과 늦은 퇴근 이런 문화를 바꾼다거나 또는 과감하게 택시를 새벽, 예를 들면 청와대의 사례를 들어보면 새벽 6시 반에 출근한 경우에는 또는 퇴근 11시 이후에 출근할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문화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가면서 시청 공직자들의 50% 대중교통 타기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전기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독일의 37유로 통합권이었습니까? 대중교통 통합권이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00만 명이 신청하는 그런 선풍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도 어제 버스 요금 아동 청소년 무료화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통합 전기권도 좋은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전기권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주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동구 금남로를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 제안을 했었는데 금남로 지하상가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그건 이행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ACC 주변에 일정 부분 한 40m 정도의 그 ACC 광장, 민주광장 주변에는 차 없는 거리로 주말에 만들어 보자 이런 그 계획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면 자전거 인프라는 지금처럼 대책 없이 자전거 인프라를 360km 깔려 있다는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과감하게 자전거 인프라는 깔지 않겠습니다.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범 지역에 자전거 인프라를 충분히 깔고 그곳에 성공하면 그 모범이 전달되는 확산되는 이런 인프라 정책을 펴면 좋겠다. 물론 주말에 그 스포츠용으로 까는 인프라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요금에 대해서도 지금 오랜 시간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버스 요금, 택시 요금은 이번 인상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요금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할 것은 과감하게 무료로 하고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연결 수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결 수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연결 수단은 현재 자가용 중심으로 우리는 늘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연결 수단은 거의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야지만이 불편함을 누군가는 말을 해야지만이 이 연결 수단은 가장 빠르게 또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장님께서 그 시청 공직자들의 그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차 없는 거리 제한 금남로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반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차가 다니지 않으면 상권이 활성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가 다니게 되면 우리 대부분 아파트에 나와서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나 아울렛입니다. 대형마트로 가기 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하려면 걷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차가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깨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정확한 그 근거, 그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계속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아니 이 월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거기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 평일에 그냥 차가 다닐 때 하고 다니지 않을 때의 매출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량이 쌓여지면 그걸 가지고 상인들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험들을 자꾸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 말씀했던 자전거 도로 또한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다른 데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구하고 작년 연말에 제가 직접 동구청장과 함께 충장축제 때의 차 없는 거리 그 효과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충장 상인회라든가 지하상가 등을 설득하자 이런 언론적인 얘기는 해 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정말 곳곳에서 차 없는 거리, 주말 단 몇 시간이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그런 도로 전용물인 도로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결국 도시 공간은 파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자동차에게 많은 공간을 주고 자전거와 보행 공간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는 거죠.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즐겨 걷는 도시, 거리에 늘 걷는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입니다. 거리마다 걷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우리 도시도 활력이 넘쳐날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동네, 우리 도시를 내가 걸을 때 우리 도시의 심장도 힘차게 뛸 것입니다. 광주 시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 광주의 랜드마크는 어느 도시에나 있는 높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를 위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